이웃집 남자분,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남편 얼굴을 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공간 안에서 파르르 떨리며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서 아무 말도 심지어 거친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벽은 너무나도 얇았기 때문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얇았죠.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가냘픈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이러면 안.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성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적막한 공간,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우리 두 사람의 거칠고 급박한 숨소리만이 섞여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그녀는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 어린 눈동자였습니다. 제 남편, 바로 저 벽 너머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바로 옆집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고작 얇은 벽돌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미친 짓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이 여자를 더 이상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죄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냐고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륜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좁해 터진 이곳 원룸에서 우연히 선을 넘어버린 한 남자의 참회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느끼는 지독한 외로움과 잘못되었지만 뼈에 사무치게 각인된 떨림에 관한 이야기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들어줄 준비가 되셨다면 이어폰을 꽂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1살 서울 역삼동 원룸촌에 혼자 사는 평범한 회사원 강민우입니다. 2년 전 아픈 이별을 겪은 후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잠만 자는 무미건조한 삶이었죠. 이 원룸으로 이사 온 건 한 달 전 그저 회사가 가깝고 월세가 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던 날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가 묘한 말을 하며 망설이셨습니다. 젊은 친구, 여기가 방음이 좀 안 좋은데 괜찮겠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혼자 사는 데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잠만 자는데요, 뭐. 시끄러울 일 없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하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옆집 소리 때문이야. 신혼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기껏해야 TV 소리나 발자국 소리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어폰 끼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가장 큰 실수는 종이장처럼 얇은 저 벽의 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 첫날 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막 잠이 들려던 찰나,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누가 TV를 켜놓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달콤하고 매혹적인 신음,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와 마치 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신혼부부의 가장 은밀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뚫고 외로운 독신남의 머릿속을 파고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나서야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이면 그 사랑의 멜로디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의 민망함과 당혹감은 일주일이 지나자 기묘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듣는 사람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저런 소리를 내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원룸의 어둠 속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운명처럼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옆집 문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백옥 같은 피부 크고 맑은 눈망울.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기껏해야 25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던 그 야릇한 소리와는 정반대로 그녀의 미모는 너무나 청순하고 단아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저는 바로 옆집 사는 최지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는 강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밤 나를 홀리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천사 같은 여자라니. 그녀의 얼굴을 알게 된 후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저에게 달콤한 고문이 되었습니다. 벽 너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지아 씨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녀가 저 얇은 벽 너머에서 다른 남자에게 안겨 있다는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질투심과 미친 듯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잘못된 거 압니다. 그녀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요. 하지만 이성은 굶주린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주쯤 지난 어느 늦은 저녁, 지아 씨가 무거워 보이는 생수 묶음을 낑낑대며 계단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에이, 무거워 보이는데 두세요. 남자가 해야죠. 저는 그녀의 손에서 생수를 받아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한참을 끙끙대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서.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혼자 고생하세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지아 씨의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회식 갔어요. 아마 오늘도 늦을 거예요. 그 쓸쓸한 표정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짐을 들어다주고 작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한마디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웃 사촌길이잖아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민우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밤새 들떴습니다. 그날 밤 옆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가 저 남자의 것이 아니라 오롯이 고요함 속에 혼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 근처 GS25 편의점 앞에서 지아 씨를 만났습니다. 둘 다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우연이네요, 지아 씨. 민우 씨도 저녁 사러 오셨어요. 네, 독신남이야. 뭐 대충 때우는 거죠. 지아 씨는 그녀는 손에 든 도시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야근이래요.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 오면 밥도 안 먹고 잠만 자거든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솔직히 좀 슬프네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 생활 속에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저기, 같이 드실래요? 어차피 혼자 먹는데 말동무라도 하면 좋잖아요. 지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기 공원 벤치에서 먹어요. 선정릉 공원의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을 든 두 사람. 하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결혼하면 말동무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로운 거 있죠. 지아 씨가 밥을 깨작거 하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혼자 살 때 외로운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사는데도 혼자라는 기분이 드는 건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갉아먹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오면 핸드폰만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해요. 우리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개월께가 쏟아져야 할 신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서 이웃 남자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옆에 있는데 각자 사는 느낌, 그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무섭죠. 지아 씨가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우 씨는 제 마음을 정말 잘 아시네요. 남편이 민우 씨처럼 제 얘길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 심장에 꽂히는 기폭제 같았습니다.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사람. 우리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 두 조각의 퍼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도시락일 때도 있었고 길거리 포장마차에 매운 떡볶이일 때도 있었습니다. 호칭도 자연스레 바뀌었습니다. 저기요 민우 씨에서 오빠라는 달콤한 단어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아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영화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긴 싫었어요. 당연히 시간은 있었습니다. 아니, 바빠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낼 겁니다. 어두운 영화관,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팝콘 통으로 동시에 손을 뻗다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지아 씨는 흠칫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새끼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살며시 걸렸습니다. 은밀하고도 대담한 접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밤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지아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은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빠랑 있으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해요. 그녀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고 수만 가지의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아 씨, 솔직히
요즘 하루 중에 널 만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 정말요? 응, 정말. 나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성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안 돼. 그녀는 유부녀야. 저도 그래요. 지아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 남편 보는 것보다 오빠 만나는 게 더 기다려져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면 숨이 막히는데 오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갈망,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 제가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그녀가 발꿈치를 조금만 들면 하지만 멀리서 울리는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가 그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었어, 지아 씨. 들어가. 남편 기다리겠다. 벌써 자요. 그 사람은 절대 저 안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잘 자. 저는 뒤돌아 걸으며 그녀의 눈빛으로부터 그리고 제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도망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사이의 벽은 너무나 얇았고 이 잘못된 감정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해 이성 따위는 순식간에 태워버릴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그리고 도덕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운명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 오빠를 만나는 게 더 기다려져요. 지아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백은 달콤하면서도 서서히 퍼지는 독약 같았습니다. 자정기 훌쩍 넘은 시각, 비몽사몽 잠에 빠져들 때쯤 벽 너머의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열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남자의 혀 꼬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방금 들어왔어. 지아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와?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지은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그 설레는 시간을 친구 만났다라고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가슴 위에 큰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벽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쯤 지아 씨는 그 남자 옆에 누워 있겠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자격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길 잃은 마음은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옆집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닌 고성방가였습니다. 내가 술 처먹고 싶어서 먹냐? 이 집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 아냐? 남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난 돈 필요 없어. 난 남편이 필요하다고. 지아 씨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신혼부부라면서 난 맨날 그림자처럼 혼자 지내잖아. 날 아내로 생각하긴 해. 아니면 그냥 집 지키는 가정부야. 싸움은 격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원룸의 답답한 공기를 칼처럼 베었습니다. 제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발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됐어. 나도 피곤해. 죽겠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옆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뭘 봐.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아, 저 옆집인데 퇴근하는 길이라. 흥. 그는 경멸 어린 코웃음을 치더니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문틀을 잡고 서 있는 지아 씨가 보였습니다. 퉁퉁 부은 눈,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도덕적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지아 씨, 오빠? 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마. 제가 다가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차라도 한 잔 줄게. 지아 씨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상처 입은 고양이가 숨을 곳을 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고 초라한 제 방이 오늘만큼은 두 외로운 영혼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지아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컵의 온기를 빌려 떨림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갔어요. 오늘 밤도 친구네서 자겠죠. 지아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민우 씨. 결혼이 안식처일 줄 알았는데 제 청춘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옆에 앉아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아 씨, 울지 마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젖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강렬한 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나쁜 년인가 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오빠라서요. 오빠가 좋아요. 남편보다 더요. 잘못된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마른 장작에 불을 지른 것과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지아 씨. 제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널 보면 즐겁고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네가 유부녀인 거 아는데 나도.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 혼자 두지 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아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요동쳤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지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깻잎 한 장 차이.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턱 끝에 느껴졌습니다. 오빠, 키스해도 돼요. 이성은 멈춰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배신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아 씨가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서툴고 눈물 맛이 나는 하지만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키스였습니다. 그 키스는 마지막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서로를 갈구하며 엉켜들었습니다. 우리 미쳤나 봐, 지아 씨. 알아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오빠를 원해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해방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묘한 흥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신음을 삼켰지만 터질 듯한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옆집 남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 두 남녀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눈을 뜨니 지아 씨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소의 우울함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아 씨가 뒤척이다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본 중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잘 잤어요. 어젯밤엔 남편 옆에서보다 더 잘 잤어요. 그 말에 행복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채취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 후회해요. 지아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니, 절대. 저도요? 우리 그냥 이러면 안 될까요? 나쁜 짓인 거 아는데 이제 못 돌아가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늪에 발을 들였고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자. 그 운명의 밤 이후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야근하거나 술 마시러 가면 지아 씨는 몰래 제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봤지만 점차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같이 누워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마치 진짜 신혼부부 같은 시간들. 지아 씨가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것들이었죠. 오빠랑 있으면 너무 편해. 눈치 안 보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어서 좋아. 지아 씨가 제 팔을 베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새벽 1시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려던 순간 정막을 찢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아 씨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지아 씨는 심호흡을 하며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짐짓 잠에 취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스피커폰도 아닌데 방이 너무 조용해서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은 바로 벽 너머 몇 미터 옆에서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나 지은이네 집이야. 지아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팔을 꽉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요. 술 한잔 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그냥 자고 가려고. 너무 취해서 못 가겠어. 그래,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난 또 사람 사라진 줄 알았네. 응, 미안해. 내일 일찍 갈게. 알았어. 자라. 뚝, 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다행이다. 믿는 눈치야. 너무 위험했어. 저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심해서 다행이야. 의심 많은 성격이었으면 우리 벌써 끝장났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안고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앞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스릴이 두려움과 섞여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불인 줄 알면서 뛰어드는 불나방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깨기 전에 지아 씨는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그녀가 그 차가운 집으로 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우리의 대담함은 점점 커졌고 그 방심이 이 주 뒤 상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일주일. 엘리베이터에서의 그날 이후 일주일은 마치 7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서울에는 며칠째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죠. 남편의 그 서늘한 경고 이후 저는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 초인종 소리, 심지어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만나지도 보지도 않고 메신저 기록도 싹 지웠습니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이 잔인한 사랑의 역설은 금지될수록 갈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욕망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머리카락의 향기 몰래 잡던 작은 손에 옹이 젖은 눈망울. 그 그리움은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초조함, 그 다음엔 갈증, 마지막엔 모든 걸 부수고 달려가고 싶은 절망이었습니다. 지아 씨도 같은 지옥을 겪고 있을 겁니다. 가끔 깊은 밤, 저는 차가운 벽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녀의 한숨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전달해주던 그 얇은 벽이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는 감옥의 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일주일 내내 죽어있던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야, 민우 오빠, 잘 지내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한 줄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겨우 답장을 쳤습니다. 민우, 나도 그래. 숨을 못 쉴 만큼 네가 보고 싶어. 지아,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의 의심, 이 침묵. 날 말라 죽이는 것 같아요. 민우, 어떡하지 남편은 아직 눈치채고 있어. 말 줄임표가 한참 동안 춤을 췄습니다. 지아 씨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뜬 다음 메시지는 구명조끼이자 사신의 미끼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아, 내일 남편 출장 가요. 부산으로 2박 3일.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출장 또 출장이라니. 지난번 가짜 출장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요. 이번엔 진짜일까요? 함정 아닐까요? 이성은 멈춰. 강민우 빠져나올 기회야. 라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속삭였습니다. 딱 한 번만. 그녀 안 보고 싶어. 민우 확실해. 혹시 또 지아 확실해요. KT X표랑 회사에서 예약한 호텔 바우처 봤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지아, 내일 밤 9시에 그 사람 나가요. 저 건너갈게요. 오빠한테 안기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그녀의 약한 모습에 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31살 먹은 남자가 유혹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든 겁니다. 민우 알았어. 기다릴게. 널 기다릴게. 다음 날은 슬로모션처럼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밤 9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무드등만 희미하게 켜둔 채 창가에 앉아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8시 50분.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아 씨 남편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쪽을 향해 뭐라 말하더니 지아 씨에게겠죠. 차갑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지만 지아 씨를 향한 그리움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10분 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소리. 똑, 똑. 제가 튀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얇은 슬립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퉁퉁 부은 눈. 많이 운 게 분명했습니다. 오빠.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으로 확 끌어당기고 문을 닫은 뒤 3단 잠금 장치를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콤한 말도 와인도 촛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함과 갈급함 뿐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그녀의 이마, 눈, 입술에 미친 듯이 입을 맞췄습니다. 무서웠어요. 오빠 다시는 못 볼까봐. 지아 씨가 흐느꼈고 짠 눈물이 키스에 섞여 들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우리는 육체적 쾌락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의식처럼 사랑을 나눴습니다. 불안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 갔는데도 그의 그림자가 이 방구석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격정이 지나가고 좁은 싱글 침대에 엉켜 누웠습니다. 땀에 젖었지만 누구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밖에는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지아 씨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의미 없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답했습니다. 이사 가야 할 수도 있고 흠씬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더 최악이거나. 전 쫓겨나겠죠. 지아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지금 오빠 품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차가운 벽 너머 방으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아침에 가. 네, 오늘 밤은 오빠 거 할래요. 우리는 달콤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아 씨의 온기 속에서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인간을 조롱하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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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정막을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지아 씨도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듣던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그 소리.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옆집이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 끽,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저와 지아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멈췄고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남편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왜. 지아 씨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산 가는데, 표도 호텔도 다 봤는데, 저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 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급히 무드등을 껐습니다.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만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 석상처럼 굳어앉아 얇은 벽 너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제 저 벽은 무생물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웅. 신발을 안 벗었습니다. 신발 신은 채 거실을 서성이다 침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맡 벽돌 한 장 너머로요. 품에 안긴 지아 씨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토할 것 같이 무서웠지만 그녀를 꽉 안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묵. 숨 막히는 정적. 뭐 하는 걸까요? 자는 걸까요? 아내가 없는 걸 발견했을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선명하게,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지야, 아내를 부릅니다. 대답이 없죠. 당연합니다. 여기 제 옆에 있으니까요. 어디 갔어?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둔 지아 씨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진동 모드. 징, 징, 징. 고요한 방 안나무 책상 위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다람쥐처럼 튀어나가 한 번 더 울리기 전에 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지아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받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의심합니다. 남편은 집에 왔는데 아내는 없고 밤중에 전화를 안 받는다. 100% 사단이 납니다. 저는 폰을 지아 씨에게 건네며 귀에 대고 최대한 작게 속삭였습니다. 받아. 침착해. 편의점이라고 해. 지아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그리고 벽 너머에서 동시에 들려와 소름 끼치는 스테레오 효과를 냈습니다. 너 어디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편의점 잠깐 나왔어. 배가 좀 고파서. 지아 씨는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편의점, 아까 들어오니까 불 다 꺼져 있고 문 잠겨 있던데. 나간 지 꽤 됐나 봐. 방금 나왔어. 근데 당신 왜 왔어? 부산 간다며 벽 너머에서 피식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기차가 취소됐어. 다시 왔지.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비 좀 온다고 KT, X가 그렇게 쉽게 취소될 리 없습니다. 그렇구나. 금방 갈. 그래, 빨리 와. 너한테 줄 선물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 씨는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빠, 거짓말이에요. 기차 취소 안 됐어요. 그 사람, 저 떠보는 거예요. 알아. 저도 허둥지둥 옷을 입었습니다. 당장 가야 해, 지금 바로.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어디서 왔는지 다 들킬 텐데. 잘 들어. 제가 지아 씨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아예 나가서 GS25에서 아무거나 하나 사. 영수증 챙겨서 시간 증명해. 그리고 태연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알았지? 네, 네, 알겠어요. 지아 씨가 옷을 꿰어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 빨리. 지아 씨가 맨발로 슬리퍼를 든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깜빡이는 복도 등 아래로 자꾸 떨리는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띵.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띠띠띠띠. 옆집 도어락이 두 번째로 열리는 소리,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지아 씨 목소리입니다. 왔어, 뭐 샀는데. 남편 목소리. 우유랑 빵 좀 샀어. 그래, 들어와. 문이 닫혀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넘겼다. 침대로 기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악몽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누군가 두드립니다. 문이 아닙니다. 벽입니다. 저쪽에서. 제가 누운 침대 머리맡 바로 뒤쪽 벽을요. 똑, 똑, 똑. 천천히 규칙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3번. 실수로 친 게 아닙니다.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하지만 이 얇은 벽을 뚫고 제 귀에 박히도록 일부러 크게 하는 말. 지아야, 여기 방음 진짜 안 좋지 않냐? 네, 지아 씨가 떨며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까 나 여기 앉아 있는데 옆집 쥐새끼 2마리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더라고. 여기 쥐는 참 큰가 봐. 귓속말도 할 줄 알고.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출장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거나 일찍 와서 숨어 있었거나 어딘가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 벽을 두드리는 3번의 소리는 저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 자자. 내일 아주 재미있는 일 많을 테니까.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침대 시트를 피가 나도록 쥐어뜯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 얇은 벽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덫이었고 우리는 제 발로 기어 들어간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아 씨 인생의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또 출장을 간 사이 지아 씨는 곧장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 사람들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요? 일주일 못 보니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공포에 떨던 지난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서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헬쑥해진 지아 씨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민우 오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억눌림이 폭발했습니다. 급하게 몰래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밤새도록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제 품에 안긴 지아 씨가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날 했던 말 너무 무서워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저도 불안했지만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 진심이야, 지아 씨.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요. 저도 진심이에요. 우리는 더 조심하자고, 더 은밀해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었죠. 종이로 불을 쌀 순 없다는 것을요. 잔혹한 운명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약 한 달 뒤 최후의 심판 날이 왔습니다.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씻은 뒤 지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식이라 놀러 오겠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아 씨인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가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왜요? 안에 누가 숨어 있기라도 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좁은 방을 훑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리고 소파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 여자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지아 씨 가방입니다. 지난번에 놓고 갔는데 아직 못 가져간 거였죠.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 가방이 왜 이웃 남자 집 소파에 덩그러니 있을까요? 식은땀으로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게 저는 거짓말할 생각 마. 그가 소리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 다 알고 왔어. 너희 둘 붙어먹은 거. 내 회사 동료가 너랑 내 아내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호텔. 그때 누군가 봤던 겁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 잘못 봤겠거니 했지. 근데 내가 흥신소 써서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아주 가관이더만. 그는 안주머니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촤르르. 사진들이 흩뿌려졌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손잡고 걷는 우리, 웃고 있는 우리, 껴안고 있는 우리. 설명해봐. 이게 뭔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부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나왔스. 지아 씨가 해맑게 들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남편과 바닥에 널린 사진들. 지아 씨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왔어. 왔지. 아주 타이밍 좋게 왔네. 남편이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둘이 설명 좀 해봐. 이게 뭐냐고. 지아 씨는 바닥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사진이 다 말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장님인 줄 알아. 입만 열면 친구 만난다고 하더니 매일 여기서 이 새끼랑 뒹굴었냐? 지아 씨가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가 저에게 획 돌아섰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넌 또 뭐야? 남의 아내 꼬시니까 재밌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는 닥쳐, 내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팔에 핏대가 섰습니다. 소송 걸 거야.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 거 알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해서 너희들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여보, 지아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저와 남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민우 오빠 탓?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먼저 꼬셨다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 지아 씨가 딸꾹질하며 울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 이 사람은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를 보는 눈빛에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꼬셔서 이 새끼는 무죄다. 지금 남편 앞에서 정부 감싸는 거냐.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아주 더러워 죽겠네. 지아 씨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당신은 뭐 잘했어. 나한테 잘해줬어. 결혼하고 나 방치했잖아. 맨날 야근에 술에 내가 얼마나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애원했어. 내가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리는 게 죄냐. 돈 문제가 아니잖아. 난 남편이 필요했다고, 사랑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바람 피웠냐. 외로우면 다른 놈이랑 자도 되는 거야. 지아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배신은 배신이니까요. 이혼해. 남편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뭐, 이혼. 너 같은 여자랑은 1분 1초도 못 살아. 지아 씨,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남편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기회는 없어. 끝이야. 그는 아내를 뿌리치고 돌아서 나가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준비해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니까. 위자료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너희 둘 다한테서.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엔 저와 지아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오빠, 어떡해요 이제? 저는 주저앉아 그녀를 안았지만 저 또한 떨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아 씨는 울다 지쳐 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천장을 봤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거라 믿은 게 바보였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저에게 청구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아 씨도 이혼 소장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든 지아 씨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저 이런 큰돈 없어요. 위자료를 어디서 구해요? 나도 5천만 원은 없어. 우리는 절망적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우리 실수 때문에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지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반반이야. 반반요? 응. 지아 널 만나서 사랑한 건 후회 안 해.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후회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고. 지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만난 건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들킨 게 후회되고 상처 준 게 후회돼요. 우리 진짜 바보 같다. 그러게요. 너무 바보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온기를 나누듯이.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 만나봐야지. 돈 없으면 어떻게든 빌리든 할부로 갚든 같이 해결하자.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아 씨,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자.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해. 네, 그럴게요. 우리 비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행복은 짧았고 대가는 평생 갚아야 할 만큼 길었습니다. 회사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는 남의 가정 파탄낸 파렴치한 놈이 되어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지아 씨는 친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은 가문의 망신이라며 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잃고 거액의 빚만 남았습니다. 남은 건 우리 둘뿐. 두 죄인은 이 좁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축복도 장밋빛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가 있습니다. 잔혹한 현실 속 유일한 위안이죠. 오빠. 응, 그래도 지금 옆에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지아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네. 창밖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에서 서로를 안고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영화 속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다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대가를 치르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얇은 벽 너머의 소리로 시작해 빈 문서와 뼈저린 후회로 끝난 한 남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사랑이 현실의 파도와 사회의 비난을 이겨낼 만큼 위대할까요? 아니면 배신에 대한 합당한 처벌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뼈에 사무치게 사랑했던 기억 혹은 참회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인생 실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